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신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멈춰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정말 어렵게 보내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난관을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시게 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고 이 자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경기도에는 약 한 500여 개 이상 있는데요. 그중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도 있고 일반 사회복지 시설도 있고 노인, 아동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일하시게 될 곳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또는 법인에서 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사업은 왜 하는가? 우리 사회복지 사업의 가치라든가 그것의 철학에 대해서 잠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과 철학은 먼저 인간의 존엄성의 그 근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물건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우리가 복지를 존엄성을 바탕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결정의 원칙을 우리가 지키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법 앞에 또는 재산, 성별, 인종 그런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세 번째 평등이 이 복지의 이념과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라든가 우리는 행복해져야 될 권리가 있다든가 또는 자존감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든가 성적인 선택권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든가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과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잘 실현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가치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바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직업은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직업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성직자, 예를 들면은 목사, 신부, 스님, 수도자 이런 분들을 그 직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명 일들을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나 또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는 일, 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일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을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자리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로 부름을 받은 직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마드 데레세라고 인도에서 평생을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수녀십니다. 이분이 평생 남루한 옷 한 벌을 걸치고 그 인도의 빈민가에서 장애인이나 또는 고아,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정말 우리는 부름받은 직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뭐 꼭 마더 데레사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이 세상을 살지 않았어도 작은 우리가 일 또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복지사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싸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또 그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하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렵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되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기능, 이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정말 어려움,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고독하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도움을 줘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기분을 푸근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우리의 어떤 기술, 우리의 어떤 재능, 이러한 것들이 뛰어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은 많은 체험과 또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통해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뛰어난 기능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성격이 고약한 어르신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을 비관하는 장애인을 만날 수도 있고, 학대를 받은 아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스럼 없이 접근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침을 흘리고 사지를 다 비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기분이 안 좋지만은, 언짢지만은 그분들과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또는 이 일을 하는 우리 동료들과도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도 우리는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그분들을 우리가 원만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빠른 복원력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빠른 복원력이라는 뭔가, 우리가 오늘 가서 장애인을 만났다, 어르신을 만났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이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엄마한테 혼났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그 다음날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잠깐 기분이 나빴고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원력, 이러한 5가지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일하게 될 이 현장, 이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는 사이에 그 복지의 경향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가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지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은 옛날에는 복지는 국가에서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패러다임은 국가의 어떤 그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당연한 국가의 어떤 의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지는 우리가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걸 받아야 된다. 이러지만 이제는 당당한 우리의 권리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는 보호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온실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부딪혀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보호해서 자립생활로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부조. 옛날에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나눠주고 복지관에 가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서비스를 내가 찾아가서 이용하는 겁니다. 좋은 서비스가 어디 있느냐? 동네 여성복지관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럼 여성복지관에 가서 탁구 치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노래하고 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내가 스스로 찾고 활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공공부조에서 사회 서비스.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도에도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그런 이제 시설이 생겨가지고 국가의 시설이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서비스는 국가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공급자 중심이었다.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공무원이나 또는 사회복지사나 이 사람들이 마치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행동했다기보다는 왕처럼 이런 그 고난을 누렸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또는 슈퍼마켓에 나가면은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라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로서 옛날에는 이용자 또는 뭐 대상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소비자가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은 컴플레인도 하고 이 서비스는 이렇게 좀 고쳐달라. 왜 여기에 이용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간다. 그래서 과거에 복지 서비스가 꼭 복지관이나 또는 무슨 원이나 어떤 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야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내가 사는 곳에 이러한 서비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많은 서비스들은 이제 이런 시설에서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택배 서비스가 아주 천국 아닙니까? 이처럼 서비스도 복지 서비스도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지기관의 홈페이지라든가 복지기관의 어떤 시설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신청을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책도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일부러 도서관까지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배달을 신청하면 집에 책을 배달해 줍니다. 또 여러분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실 줄 모르고 시간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노인복지관에 연락하면은 말하는 로봇 인형을 집에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로봇 인형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하다가 약 드실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 이제 약 드셔야 돼요. 할머니 이제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일상생활까지도 컨트롤해 주는 서비스들이 이제는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복지기관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소비자로 모시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일하게 될 텐데,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도 아까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슷하게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재활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장애인이 당사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장애인을 우리가 훈련도 시켜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너가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치료받고 교육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 네가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문제는 너가 책임을 지고 너 인생을 잘 훈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재활의사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사라든가 특수교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돼 가지고 이분들의 변화와 이분들의 치료와 성장과 발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접 살아가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자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보다 더 잘 지역사회에 나서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200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시작된 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리가 삶은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러한 이제 운동의 그 원리가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의 정의는 재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당사자가 신체적인 손상이라든가 직업 기술이 없어서 세상에 살기 어렵다. 그러나 재활 패러다임은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에 장애인이 쉽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탈 수가 없고 직장 출근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회에 다닐 수 없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위치가 그럼 어디 있느냐? 재활 패러다임은 장애인 개인이 손상 때문에 문제의 위치는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지역사회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환경 중에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이 모든 것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어요. 또 빌딩, 학교, 건물 모두 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조금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사람 채용하는 공고에도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뭐 남성, 군대에 갔다 온 군필을 한 남성, 여러분 여성도 사실 차별하는 거죠. 장애인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안에 여러 가지 장애인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역할에서는 장애인은 환자로 보는 거고, 재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을 수요자로 보는 겁니다. 서비스의. 그래서 통제를 재활 패러다임은 전문가들이 했지만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당사자, 내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에스컬레이터 장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 이전만 해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장치가 되어 있는 지하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들이 외친 겁니다.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외치다가 뭐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도까지 있어요. 뭐 극단적인 그런 이제 사회 운동을 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어쨌든 사회 환경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집단 어떤 의사 표현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환경과 태도를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애인의 요구라든가 장애인의 집단 행동에 의해서 바뀌어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패러다임과 또는 이제 장애인
복지의 사회복지의 우리가 그 어떤 근본 이념과 철학을 생각하면은 장애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돕기 위해서는 인권과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권과 자기결정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데리고 이끌고 앞으로 나가고 뒤에서 장애인이나 또는 아동이나 어르신이 따라왔지만은 이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결정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결정을 돕는 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이 사람 중심의 서비스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자립의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함께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면은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아기가 밥이나 반찬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그 아기를 때리는 장면이 TV에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이렇게 밥을 먹이는 장면은 유치원 선생님 중심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동 중심의 서비스를 하면 아동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기 싫을 때는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 서비스가 앞으로 우리 이 서비스 분야에 이제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서 우리가 도와줄 때 밥을 먹여줘야 된다. 또는 뭐 물을 먹여줘야 된다. 그분이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밥도 그분이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반찬도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떠먹인다든가 빨리 먹여야 된다든가 빨리 씹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 중심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 놀이할 때나 또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누구 중심으로 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비자가 편할까요? 바로 오른쪽에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놀이하고 싶은 거 놀고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하게 되면은 내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생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선생님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평가하면은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만족스러운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의 복지주의라는 그런 어떤 기본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 중심 서비스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시게 될 사회복지 시설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또는 장비 또는 뭐 사회복지사 이런 인력들을 준비해 놓고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뭐 어떤 심신 미약을 한 장애인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공공한 어떤 저소득이나 또는 뭐 어르신이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이곳에서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표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도와주는 것, 또
가족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왜 가족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 장애인이나 또는 치매 어르신이 우리가 집에 계시면 함께 계시면은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직장에도 갈 수가 없고 외출도 할 수 없고 나들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시설에서 그분들을 돌보거나 보호를 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가족들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사회의 어떤 이제 경제력이라든가 지역 사회의 어떤 복지에 궁극적으로는 기여하게 되고, 이러한 시설에 이제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 시설을 돕는 후원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시설들에 내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또는 참여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연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복지에 대한 연대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 사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해결하면 훨씬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라에서 주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어떤 예산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 일은 쉽게 해결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이 연대 책임을 지고서 같이 해결하면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중에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 아까 첫물에 말씀드린 생명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사회참여 또는 권익보호, 대변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 지역사회에 우리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찾아가 보면은 그 이웃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나 개인을 알려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원을 우리가 연계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넷째는 단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단기간 생계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 그분은 다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보면요, 아동시설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이제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노숙인, 저소득층, 결핵, 한센인. 한센인은 그 옛날에 우리가 나병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이걸 이제 한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센병은 요즘은 이제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치유가 됐지만은 음성으로 이렇게 그 혼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신인들 시설, 또 한부모 가족, 여성, 다문화, 청소년,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지 시설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노인복지 시설 중에는 이러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고, 또 복합 노인 시설 중에는 또 이런 시설도 있고, 아동복지 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세부적으로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소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로 앞으로 가서 이제 일하시게 될 그런 몇 개 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아동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동생활로서 가정처럼 꾸며가지고 함께 4, 5명이 생활하는 그런 가정, 또는 지역 아동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의 어떤 교회 부설이라든가 또는
방과 후에 보호가 어려운 그런 아동들을 학습도 지도하고 생활도 지도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돌아오는 저녁 시간대까지 머물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사회 적응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동 센터에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아동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으로서 이 기관은 아동 학대 범죄 행위를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적발하고 또는 아동 학대 행위자를 격리시켜서 부모하고 아동하고 격리시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양로 시설입니다. 여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또는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보호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은 따로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애의 유형을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기준이 16개의 유형으로 기준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분류를 보면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외부 신체는 몸 밖에 그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외부 신체 기능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기관의 장애. 몸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의 신장, 심장 또는 간, 호흡기, 뇌 전증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장애까지를 내부 기관의 장애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장애 중에서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됩니다. 그전에는 이 발달 장애를 정신적 장애, 정신 장애로 같이 오해하는 일이 자꾸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이 두 장애를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 장애로 구분하고 이제 정신 장애는 정신분열증을 지칭하는 그런 장애로 이제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우울증 이런 장애를 정신장애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요한 이제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 지체장애는 신체적으로 사지의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말하고 뇌변병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 손상이라든가 또는 그 뇌 기능이 이 척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지에 전달되는데 그런 기능이 손상이 돼 가지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든가 뇌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뇌변병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보면 사지가 이렇게 바른 상태가 아니고 좀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걸음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변병 장애, 뇌성 장애라고도 일반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는 시력 이 장애가 있는 분이고 청각 장애는 여기 이제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는 안면부 화상이라든가 또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안면부의 어떤 형태가 60% 이상 그 손상이 됐을 때, 변형이 됐을 때를 그 안면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기관 장애 중에서는 신장 장애,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투석을 받는 분들, 그다음에 심장 장애는 심장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간이 또 경화증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장애는 기침을 계속 한다든가 호흡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장루요로는 대소변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대소변이 상시로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장루 요로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뇌전증 장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뇌의 어떤 기질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고 한 5분 내외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입에 거품을 문다든가 사지를 비튼다든가 이런 이제 장애가 뇌전증 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장애는 지능 지수가 이제 그 웩슬러 지능검사에 의하면 이제 70 이하일 경우에 지능지수가 사회성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 지적 장애로 구분하고 자폐성 장애는 이제 소아청소년 자폐증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이제 자폐성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대인 관계라든가 또는 사회 관계라든가 또는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특별히 장애가 있어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그런 장애를 말합니다. 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근데 지적 장애 중에서도 여기 표현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이 좀 이렇게 짧고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혀도 좀 짧고 그러면서 발음이 약간 혀 짧은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그런 다운 증후군 장애가 있는데, 이분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했을 때 염색 분열할 때 염색체 이상으로 이런 장애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지능도 좀 떨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발음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 장애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직업 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많은 이제 접촉을 하게 될 텐데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그럼 우리가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많이 필요할까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누구냐? 56.9%가 지체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은 누구냐? 발달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막대 그림에 보면은 26.7%가 자폐성 장애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달장애인이나 여기 나와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그러니까 지체장애나 뭐 청각 언어장애 이런 분들은 일부 남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발달장애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이제 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그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도와줄 거냐,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어떤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 이 정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선생님이나 부모나 또는 남이 내 일을 결정해 줄 것이다 하고 이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 일은 너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너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그렇게 하자면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쉽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독촉을 하지 말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독촉하거나 빨리를 외치게 되면은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당황하게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이곳은 주로 이제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시설들을 주로 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거주 시설 또는 중증 장애가 심해서 요양을 받는 그런 시설 또는 치료나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들을 주로 거주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경기도 내 여기 3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 약 300여 개 시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은 우울증이 심했다가 약을 먹고 또 일정 컨트롤 하면은 또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집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 있다가 또 일상생활에서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또 우울이 심해지고 조울증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퇴원을 거의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입원해 있는 시설들을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여기는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또는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장애인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한번 시설보다는 거주 시설보다는 이런 어떤 소규모의 거주 형태의 공간에서 가족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4, 5명 정도가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 또 한편 뭐 그룹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 장애인 그룹홈은 경기도에 약 한 130여 개소가 있고 일반 이제 아동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동생활 가정은 한 120여 개소, 또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따로 나와서 그 생활 지도 교사와 같이 생활하는 곳이 한 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뭐 그 가정처럼 스스로 식사라든가 또는 뭐 일상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서 상당히 지역 사회의 소속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심신의 미약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낮에 부모가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보호가 어려운 그런 이제 장애인들 또는 아동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낮 시간에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치료 또는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주간보호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는 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는 뭐 식사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 구분이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장애가 심하신 분들, 아까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자폐성 장애나 또는 지적 장애, 이런 분들 중에서 사회생활, 공동생활이 쉽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바로 장애인 직업적응시설입니다. 여기는 직업적응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이라든가 일상생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작업 능력이라든가 또는 직업평가, 사회적응훈련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시설을 직업적응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직업 적응 훈련이라든가 생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그 기업체의 이 어떤 생산품도 여기서 하청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런 어떤 소규모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산 품을 어떤 작업을 한 그런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 급여 액수가 사실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뭐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30만 원 또는 뭐 그런 정도의 이 어떤 훈련비를 받고 작업을 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인 근로작업 시설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직업 능력도 있고 지적 능력도 있으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해가지고 출근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작업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작업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시스템이 장애인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생산 능력도 상당히 있고 생산품도 상당히 고가의 생산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그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은 주로 국가에서 설립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공단이라든가 또는 그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 장애인 직업훈련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한국장애인 직업훈련공단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이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훈련을 비롯해서 상당히 그 첨단 직업기술 훈련부터 단순 작업 훈련까지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취업 알선을 하고 사후 지도도 실시하는 그런 일반 직업 훈련을 하고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자, 이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근로작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산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주로 모아가지고 판매도 하고 국가에 조달품으로 납품도 하는 그런 규모가 있는 판매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다시 장애인들에게 급여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각 우리 경기도에도 도가 운영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장애인복지 시설들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는 영리 조직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회 서비스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 사회 서비스를 영리 조직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조직들은 약간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조직들이기 때문에 복지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직 경영이라든가 운영은 잘 되지만은 이곳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인간적인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기관과 영리조직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또는 노인 복지,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또는 함께 살아가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부모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 장애인에게 어떤 많은 힘든 요소가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요 기도 중에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 내가 얘기를 드리자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양친물을 삼키지 말고 뺏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시간이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에게 양치를 가르칠 때 훈련을 하면은 대개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양치 치약을 해서 치약을 발라가지고 양치를 하면은 양치물 삼키지 않고 뺏는 훈련을 하면 금방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 자녀에게 이 훈련을 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이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이해 정도가 어려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부모들의 그 노력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아이가 30살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있고, 또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게 해달라,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의 행복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분들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국가의 문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 정말 남겨지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소진이라는 그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또는 어르신이나 혼자 사는 아동을 대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소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상처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진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상사로부터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느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아웃 오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 꼭 이런 우리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에 와서 힘들지 않더라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항상 닥치게 됩니다. 특히 이 우리 바이러스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장애인들과 함께 평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행을 하거나 휴가를 하거나 또는 연수를 하거나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는 지식 충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행은 꼭 비싼 돈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산에도 갈 수가 있고 우리 집 앞에 강변을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고 내 몸에 쌓인 어떤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은 또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직업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일순간에 잠깐 이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난 평생 이 일을 나의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주시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슈퍼비전을 받거나 또는 자기 개발. 내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분야에 더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도 하고 또 정말 힘들 때는 이런 걸 까맣게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집에 가가지고 직장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낮에 만났던 그 어려운 아이의 문제, 어르신의 문제, 그 장애인의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집에 가서는 편안하게 쉬시고,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듣고, 힐링을 하면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이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꾸며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